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 당시 부산 북구 덕전동 경포선 구포역 인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제117호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및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구포 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대형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생존하여 일련의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는 전역인 양산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에 정차를 앞두고 시속 85km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고 지점 100m 전인 덕천 이동 덕천천 앞에 이르렀을 때 사고 지점 선로의 지반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기관사가 발견하였으며 비상급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발전차와 객차 2대가 무너진 지반으로 전부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차량들은 구덩이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조대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심각한 훼손이 되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이후 구포역에 많은 사람들이 겪은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학교와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했고 구포역 인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은 아니고 청소나 취객을 깨우는 잡다한 일을 했었죠. 사건이 처음 있었던 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밤 12시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역사 안뿐만 아니라 철도 길 근처에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시야에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흰색 천이 펄럭이더라고요.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기에 구조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둥 구조물에 천이 걸렸나 보다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비 오는 날 밤에만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치우라는 지시가 없는 걸 보니 신경은 쓰였지만 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같이 아르바이트한 동료를 설득해 치우고 오면 안 되냐고 부탁했더니 그 동료가 흔쾌히 허락했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기 위해 나갔지만 동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원래 일하시는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만뒀나 싶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투덜대며 철도길 근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흰색 천이 펄럭이더라고요. 아,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소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 동료가 치우기로 했던 걸요. 묘하게 불쾌했고 호기심으로 결국 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기분이 묘했고 오싹거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보이는 사람의 형상. 밤이었고 비가 와서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자세히 보니 역시나 사람이었습니다. 단발머리의 여자였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소리는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은 중얼거리며 뭔가를 말하더라고요. 아파, 아파, 아파. 조용하게 확실히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 얼른 뛰었습니다. 아프단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고 이제 됐다 싶어 잠시 섰습니다. 그때
다시 들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아파. 그때 뭔가 발에 걸려 넘어졌고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직원 휴게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머리엔 어설프게 감긴 붕대.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 쪽을 쳐다보니 흰색 원피스, 왼쪽 팔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다가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는구나 싶은 찰나 직원분과 119 대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저는 쓰러져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혈을 대충 하고 잠시 나갔다 온단 말을 남기고 뛰어나가 아까 그 옷을 봤을 땐 하얀 천 따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닌 저희 담임선생님과 선생님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 고시 준비를 위해서 1년간 선생님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구포역 주변 모텔에서 선생님과 친구분은 자취를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대학 동기에 고등학교 동창이라 친분은 각별했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주량은 선생님 친구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마시고 늦게 오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5월경 포근한 날씨에 선생님 친구분이 시간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자 또 술 마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한 선생님은 먼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가 열쇠가 있어서 걱정도 안 하셨답니다. 근데 새벽중이면 올 줄 알았던 친구분이 다음날 6시가 되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오자마자 야, 어제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잤는데 누가 안아줬는가? 진짜 포근하더라. 너는 그 기분 모를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네가 밖에서 퍼자더만 정신이 나갔구만. 시끄럽고 씻고 나갈 준비나 하자. 라고 대꾸하셨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또 친구분은 술을 먹고 돌아오지 않으셨고 선생님은 역시나 먼저 주무셨습니다. 근데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친구분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친구의 소리에 선생님은 잠에 깨 문을 열어주셨고 친구분은 숨을 헐떡거리며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야, 그때 날 안아준 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는가 보다. 그때는 포근하더니 오늘은 미치는 줄 알았다. 뭐가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날처럼 술 먹고 길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누웠는데 귀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 소리더라고.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계속 내 귀에 대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꽥 지르는 거야. 그래서 놀래서 냅다 뛰어왔어. 그날 아마도 귀신이 내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안아줬던 것 같다. 그렇게 친구분은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셨고 그 사건 있고 얼마 후 친구분은 서면의 고시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별로 무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구포역과 관련된 제가 아는 실화라 이렇게 올려봅니다. 세 번째, 한 남자가 구포역 부근 기찻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민가가 쭉 들어서 있었는데 요즘 건물의 느낌은 아니고 오래된 빈가 같은 느낌인데 그쪽을 지나쳐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여자가 비를 맞으며 걸어가더랍니다. 무심코 앞서 지나치면서 옆을 봤더니 아기가 얼굴은 없고 아기를 받치는 손도
오른팔은 없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역시 기찻길 양옆 민가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신호 대기가 없는 기찻길을 건너려는 중이었답니다.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가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별 생각 없이 기찻길을 걸어가는데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여자였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 신호대기가 없는 기찻길엔 많은 사람들이 형태가 이상하거나 발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포역 인근 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 10시 이후 자려고 누우면 집안이 한 번씩 덜컥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곧 기차가 지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이 흘러도 기차는 안 지나간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분명 기차 소리는 들리는데 창밖을 보면 조용하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꾸만 생각나는 소름 끼치는 경험. 제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저는 군 전역 후 친구들 몇 명과 모여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고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초반에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2년도 되지 않아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아이가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 저는 와이프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제 인생이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의 짐이 되어 아이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제 모습을 보며 정신 차려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곤 친구가 일하던 광고 관련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그 회사에 적응할 때쯤 배달 대행 일을 시작하게 됐죠. 아이가 커가면서 제 월급으로 어머니와 아이까지 함께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출퇴근용으로 스쿠터를 타고 다녔던 저는 준비할 것도 없이 퇴근 후 서너 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겸 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날도 평상시처럼 퇴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 도착해 아들과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비를 대충 챙겨 입고 저는 배달 알바를 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슬비를 맞아가며 일을 시작했죠. 한 7건 정도 배달을 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 집에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집에 가는 길에 있던 오피스텔의 배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문한 삼겹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을 받고 난 뒤에 신림동 엑스 오피스텔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도 계속 오고 있었고 소나기처럼 쏟아지진 않았지만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앞을 보기도 힘들긴 했지만 마지막 배달이다 생각을 하며 우비 위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엑스 오피스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8층에서 주문한 것을 보았고 입구 비밀번호까지 확인한 뒤에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조금은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현관에 불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8층을 눌렀죠. 8층에 도착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잡은 상태로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죠. 근데 9층에서 엄청 큰 후드티를 쓴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어오더니 제 뒤로 섰습니다. 저는 1층을 눌렀지만 문이 닫히면서 올라갑니다 소리 이후 다시 문이 닫히며 층스를 누른 버튼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1층을 눌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에 있던 그 사람은 뒤에서 저를 툭 치며 3층을 눌렀습니다. 그때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계단으로 3층에 친구를 만나러 내려가다 엘리베이터를 탔구나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 뒤에서 뭔가로 제 등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저는 저를 부르는 건가 하고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니 칼인지 무슨 쇠방망이인지 그런 걸 손에 쥐고 제 등을 콕콕 찌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무슨 말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냥 떨고 있었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수십, 수백 가지 생각이 지나갔고 저는 그냥 3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뛰어내려야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을 했고 그 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혼자서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간 뒤 1층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1층에 도착을 했고 혹시나 그 사람이 어디 숨어 있을까 선뜻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죽자사자 뛰어 오피스텔 현관으로 벗어나 제 배달 스쿠터를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저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고 혹여나 또 마주칠까 내 스쿠터를 봤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도 잠시 저는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간 배달 일도 못했고 어머니와 저 아들 셋은 강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혹여나 마주칠까 정말 거기서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녔고 일주일 정도 쉬고 난 뒤부터 배달 일도 계속했습니다. 물론 그쪽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택도 배달을 잡지 않았고 트라우마처럼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장 뒤편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주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 오피스텔 계단 난간에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8년 전쯤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제주 서귀포시에 살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흥동에 살았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고 한라산 쪽 도로인 중산간 도로에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산록도로로 이어진 그곳은 조금 어둡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밝지만 당시에는 가로등도 정말 몇 개 없었습니다. 밤이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죠. 물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주에 살았기에 그런 것이 크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워낙 가로등 없는 길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경험하거나 비슷한 일을 겪은 적도 없으니 두려움이 덜했죠.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은 24시간이 아니라 새벽 1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혼자 마감을 하고 늦은 시간 집까지 걸어갔죠. 서귀포 5일장 인근에 있었던 편의점은 5일장이 열리는 날이어도 제가 있는 시간은 바쁜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친한 분이었고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늦은 새벽 시간에 항상 집에 가는 것이 무섭긴 했습니다. 집까지는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고 그 시간에는 택시나 버스도 다니지 않는 조용한 도로였습니다. 제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사람도 차도 불빛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섬뜩함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면 그 길을 걸어 15분가량 정도 걸려서 집에 갔습니다. 걸어갈 때면 기분 탓인지 항상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도 아무도 없었지만 환경 탓인지 두려움을 떨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뛰어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체력이 좋지 못해 알바가 끝나는 편의점부터 집 앞까지 쉬지 않고 뛰어갈 자신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출근을 하던 저는 결국 알바하던 곳에 친구를 불러 커피 한 잔 사주며 항상 퇴근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살던 친구와 그렇게 퇴근 전 20-30분 정도 함께 있다 퇴근하기도 하고 동생을 데려와 함께 있는 식으로 새벽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2주 정도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지인들을 불러 퇴근할 수는 없었고 결국 다시 혼자 퇴근하게 되었죠. 혼자 걸어 집에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고 주위를 살펴도 사람은커녕 차도 다니지 않는 도로였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느껴지는 느낌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운 거리를 냅다 내달리기 시작했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뛴 듯 했고 지친 저는 집에 도착하기 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인기척 같은 느낌은 계속되었지만 지친 저는 헐떡거리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분명 누군가 느껴졌지만 지친 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고 집 안에 들어갈 때까지 무언가의 느낌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퇴근할 때면 2번 중에 1번은 꼭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 공포감은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저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을 그만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장님도 수긍했고 저는 인수인계도 없이 사장님이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근길이 위험하고 무서웠다는 것을 사장님은 이해하셨고 저를 배려하셔서 바로 그날부터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출퇴근은 있고 저는 당분간 쉬며 뭐 할지 고민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저에게 토요일 하루만 출근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쉬는 것이 익숙해져 출근하기 싫었지만 저를 배려해줬던 사장님과의 친분을 생각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택시비까지 챙겨줄 테니 부탁을 해왔고 저는 토요일 하루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저녁 저는 준비를 해 이전에 하던 대로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은 오셔서 1시간 정도 일찍 문 닫고 가라며 평소보다 많은 아르바이트비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셨고 저는 덕분에 기분이 한참 좋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시 30분쯤 되었을 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1시간 일찍이 아니라 정시에 퇴근하게 되었죠. 별 느낌 없이 편의점 앞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퇴근할 때에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함을 느껴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키가 190cm 정도 되는 남자가 한참 뒤에서 저와는 반대편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두려움이나 공포감보다 안도감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상하게 190cm 정도 되는 그 남자가 저랑 반대로 걷고 있는데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의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뒤를 돌지도 못했습니다. 인기척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음에도 얼마나 가까운지도 이미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기에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뛰지도 못했고 집 쪽으로 향해 걷는 중에도 따라오는 느낌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근처 빌라가 있는 곳 발걸음을 옮겨 집이 아닌 모르는 빌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 했습니다. 그때 선명하게 느껴지는 등 뒤에 그 남자의 느낌. 저는 뒤돌자마자 그 남자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남자. 저는 남자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그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괴성을 지르며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그냥 불 켜진 곳 아무 곳이나 들어갔고 놀란 직원이 나와서 저는 상황 설명을 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그 빌라부터 제가 왔던 길까지 찾아다녔고 문자로 아무것도 확인되지 못했고 순찰을 강화 예정이라는 정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별일 없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주 지역 신문사의 인터넷 기사로 제가 겪은 서귀포의 그 편의점 그 도로에서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어떤 일인진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 아닌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했고 했어야만 했는지 아직도 공포감이 가장 많이 밀려오는 일입니다. 현실인지 가물가물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한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 후 취직을 준비할 때였으니 10년 정도 된 일입니다. 아직도 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역 후 가장 힘든 시기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군 전역 이후에 바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했습니다. 군생활 당시에 제 후임과 함께 이런저런 자격증도 준비했고 나름 공부도 했던 상황이라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취직을 위해 준비를 했지만 한 1년 가까이 백수로 혼자 자취를 하며 부모님 돈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후임놈은 취직을 하고 연애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멘탈은 나갈 만큼 나간 상황이었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제 인생이 그렇게도 한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다 부모님 덕에 간신히 부여잡은 멘탈로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본 집 앞 즉석떡볶이집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벽에 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잉여스러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싫었던 게 컸었기에 뭐라도 하자는 심정이 정말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즉석떡볶이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그곳은 당시 막 시작하던 프랜차이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가게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배달이 없었던 그곳은 포장과 매장 손님들로 점심시간에도 사람이 꽉 찰 정도로 바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픈 시간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었습니다. 출근 전 운동을 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제가 일하고 싶은 곳에 입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멘탈이 돌아와 정신이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 혼자 준비 후 퇴근을 했습니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집으로 향하는 골목, 인적이 드문 신호등이 없던 횡단보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 아이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를요. 어린 아이는 손까지 들며 횡단보도를 건넜고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넘어지며 아이를 덮쳤습니다. 저는 당황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다가가 뭔가라도 했어야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걷어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때 달려가 도로에 있던 아이를 인도로 같이 옮기고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은 있지만 너무 어린 아이의 모습, 입의 거품, 어디서 흐르는지 모르는 붉은 피에 공포감과 긴장감, 두려움, 걱정, 정말 다양한 감정에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지나가던 여성분이 다가와 호흡을 확인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충격이 더 컸었기에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어린아이는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장면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이 되는 엔딩이었죠. 굳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별일 없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건 뭐 할 때, 그 길을 건널 때 항상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잊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못한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도 느껴졌습니다. 뭔지 모를 공포감도 함께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적인 것들 외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의 일상에 변화는 없었고 저는 하던 일과 운동, 준비하며 공부하던 것들도 변함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상시처럼 출근한 뒤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서 퇴근하려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길을 피해서 집으로 향했죠. 제가 퇴근 시간이 8시 전후 시간이라 사고가 있던 그 길이 아니면 사람이 조금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게 앞에 있던 그 어린아이가 저를 따라 저희 집 근처로 왔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제가 자취하던 곳은 원룸촌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던 곳이라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주 보였던 곳으로 신경은 쓰였지만 집으로 그냥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다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맥주 한 잔 먹고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집 문 앞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뭐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방과 거실이 있던 제 자취방에서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린지 들어보려고 나왔는데 집 문 앞에서 어린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말이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집은 대문이 있고 대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와야 저희 자취방 문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담을 넘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열쇠가 없으면 저도 집주인분에게 전화해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할 정도인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자취방 문 앞에 저의 이름을 부르는 저 어린아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거실에 혼자 서서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서서 어린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시간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일반 아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 그 늦은 시간에 누구나 그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하는 동안에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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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작아지더니 들려오는 작은 소리, 놀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누구야 하면서 말이죠. 문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흔적조차도 없었고 급하게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 들었다. 다른 소리를, 바람 소리를,
다른 집에서 난 소리를, 아랫집의 TV 소리를 오해한 거라고 속으로 100번 1000번 생각해가면서 억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그렇게 잠이 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오해한 거라고 생각을 계속하던 중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잤으려나 쿵쿵거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어린 여자아이 4명이 침대 위에서 저를 두고 콩콩 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큰 소리로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억걱거리다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다음날 오전이었고 저는 집을 나와 본가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가에서 부모님과 겪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신병이 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정신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저는 이런저런 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안심시키고 세상에 그런 건 없다면서 이야기를 몇 개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2주 정도 약물 치료와 통원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상담 치료를 하며 저는 자취방을 이사했고 다시 이전처럼 생활을 유지하며 취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충격적인 모습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본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모를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24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직원들 말고 카운터, 하우스맨으로 5명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야간 일을 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면접을 보러 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대부분 제가 일했던 곳에 면접을 보러 와도 이런저런 유흥업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여자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실장님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다 주고 나서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인사를 하면서 나갔어요. 실장님은 저에게 같이 일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런 일은 처음 해본데 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있다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저도 좀 느꼈습니다. 이쁘장한 얼굴에 좋은 스타일,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 지금부터 A라고 하겠습니다. 연예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의 A는 뭔가 웃어도 기분 나쁜 느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쪽 일을 하는데 누가 기분 좋은 느낌을 풍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그 A에게 이상한 일은 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여러 방이 있고 손님이 오면 방으로 안내해주는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리저리 방 주변을 지나다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녔는데 A의 방은 이상했습니다. A의 방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혼자 있었다면 모를까 손님이 방에 있으면 대화 소리나 다른 소리라도 나기 마련인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또 손님이 들어갔다 나올 때 느낌도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간 손님들과는 표정이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방문을 한 뒤에 2번 이상 그 A를 찾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사건을 듣고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루는 하우스맨이 출근하지 않아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형이 방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퇴근하고 교대하기 전에 간단하게 방 청소를 해주는 거였는데
원래 대부분 여직원들이 그때그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크게 치울 일이 없어요. 물론 A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레기통도 다 비워져 있었고 뭐 크게 쓴 흔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악취가 나고 머리카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흐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머리라도 자른 것처럼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저는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처음 하면서 큰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직장 면접을 본다고 한 2일 정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실장님은 저에게 A가 뭔가 이상하다고, 걔 진짜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쉬는 날 퇴근하고 시간은 한 3, 4시쯤이었을 겁니다. 실장님이 퇴근을 하려 하고 있는데 A도 퇴근을 하려 하고 있길래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비도 오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강남을 벗어나 강북 지역 쪽에 재개발 지역 골목으로 들어갔답니다.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사양을 하면서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좀 들어갔는데 정말 어두운 세 갈래 길에 오르막길 쪽으로 A는 내렸고 조금 올라가며 실장님에게 인사를 했고 그렇게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우산도 쓰지 않고 갔고 그 지역은 정말 어두운 길, 가로등도 듬성듬성. 지나치며 실장님은 섬뜩함을 가득 느꼈다고 했지만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 그렇게 급하게 직장을 찾았구나, 사연이 있던 게 맞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 출근을 하는데 A를 내려주었던 그쪽 길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쪽 길로 지나가는데 정말 섬뜩할 정도로 건물이나 집에 창문이나 문이 없는 곳이 정말 많았고 저녁 9시면 불 켜진 곳이 있을 법도 한데 새벽과 똑같을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불 켜진 집이 한 곳도 없다고. 불과 100m 정도 들어갔는데 엄청난 공포감이 몸을 뒤덮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며 그 아이를 내려준 세 갈래 길을 지나치는데 그 A가 내렸던 그 오르막길, 자기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던 그 위치 그대로 A가 서 있었다고, 온몸이 젖은 상태로. 다음 날에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차를 보고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했다고. 실장님은 인사할 생각도 못하고 엑셀을 밟아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출근했을 땐 그 아이가 이미 출근해 있었다고. 저는 헛것을 본 거라 했지만 실장님은 아니라고, A를 마주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그만두었고 3개월쯤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같이 일했던 형. 그 형이 실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놀랐습니다. 이유를 묻자 빚이 있었다고, 마약을 했던 것 같다는 등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떠올랐습니다. 실장님의 이야기, 그리고는 저는 A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그치, 실장님이랑 그 A랑 무슨 사이였지? 라고 하며 실장님이 연락 안 될 때 A도 같이 일을 그만뒀다고, 둘이 같이 나간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전쯤에 실장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직도 그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가신 실장님의 말이 진짜였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더 이상 알 방법도 없지만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20살, 저희 가족은 오래 살던 집을 떠나 분양받았던 빌라가 준공되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다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래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났다는 기분도 잠시 깔끔한 신축 건물의 느낌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저희 누나 그리고 부모님 넷이 함께 살고 있고 넷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전에 모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동안 집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이죠. 저희는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습니다. 이사간 그 집은 한쪽으로 방이 3개, 거실이 모두 이어져 있는 복도 형식의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방, 저와 누나는 각각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간 집에 잘 적응하며 생활할 때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건은 아버지가 아침 출근하는 저에게 오셔서 대뜸 출근하는 놈이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다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12시가 되기도 전에 잠에 들었는데 제 방에 들어온 적도 없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가 새벽에 거실로 나오셨는데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 일찍 자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방에 들어가셨는데 새벽 3시쯤 거실 컴퓨터에 제가 그 자세 그대로 컴퓨터를 계속 하고 있었고 한마디 하시며 방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장난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런 장난을 하실 분이 아니기에 다른 가족들은 정말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사실 큰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해서 점심시간까지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후 5시쯤 퇴근해 집에 오면 5시 30분쯤으로 가장 일찍 퇴근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집 앞에 중국 음식 그릇이 놓여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켜먹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다른 집에서 먹고 저희 집 앞에 뒀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이야기 이후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뒤라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경험들도 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도 모두들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이었습니다. 휴일 전날로 기억합니다. 누나를 제외한 3 식구만 있던 상황이었고 늦게까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잘 시간이 되어 부모님과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휴일 전날인 만큼 게임을 실컷 하다 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기 시작한 시간 노트북을 끄고 이제 그만 자야겠다 생각을 하며 잠들기 전 화장실을 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거실 쪽에 검은 실루엣이 보였고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안 주무시냐고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거실 쪽에서 부엌 쪽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터벅 소리가 아니라 땀에 젖은 발로 걷는 듯한 쯔압쯔압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아버지가 나오셔서 아직 안 들어가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 쪽으로, 다시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뭐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는데 쯔압쯔압 발자국 소리가 제 방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현관 쪽 누나 방으로 소리가 이어졌고 다시 제 방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질 때 저는 누나인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 방문을 열었고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누나에게 시끄러우니까 돌아다니지 좀 말라고 그냥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대꾸도 없었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저는 누나였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생각을 해보니 누나는 분명 그 휴일 친구와 놀러 간다며 나왔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생각이 들었고 다시 누나 방문을 열었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했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 저는 집에서 정말 작은 소리만 들어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저도 그런 상황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발자국 소리와 침대에 앉아 있었던 누나, 아버지가 했던 얘기,
알 수 없는 배달 음식의 흔적.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다시 그 아줌마와 마주칠까 무서웠거든요. 고민을 하다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그 일은 제가 26살 여름 겪은 일입니다. 저는 26살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취직이 어렵던 상황이었고 저희 친형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취직을 못하고 있던 저에게 그곳에 출근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본가가 있던 서울을 떠나 천안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형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고 저는 작은 반지 합방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몇 개 내려가 문을 열면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을 열면 침대와 책상 정도 들어가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고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혼자만의 공간과 형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의 기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곳은 형과 저 외에도 주야로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주간 야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간에 일을 했습니다. 평상시 형과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 일을 하는 여직원과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은 듯 합니다. 평상시처럼 퇴근 후에 여자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고 집에 도착해 저는 쉬지도 않은 상태로 잠에 들었습니다. 좁은 방,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고 제가 살던 방은 미닫이 문 왼편에 침대, 오른편에 옷장과 책상이 있었습니다. 문 반대편에 머리 부분이 있어 머리만 들면 문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잠을 잤을까요? 고요한 제 원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막을 깨는 미닫이 문을 여는 소리. 하지만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곧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 또 여는 소리. 이게 3번 정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려 했지만 잠에서 완전히 깬 상황이 아닌 건지 가위에 눌렸던 상황인지 몸이 제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을 뜨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도 잠시 저는 눈을 떴고 고개를 들어 미닫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고 문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기운이었는지 아니면 피곤했던 건지 바로 다시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왔고 2-3일쯤 지났을 때 술에 취하지도 그렇게 몸이 피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잠든 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미닫이 문이 열린 소리가 들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위가 눌린 듯한 느낌도 없이 바로 눈을 떴고 문쪽을 바라보았을 땐 역시나 문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번과 다른 소름 끼침과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눈을 떠 어두운 방 안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분명 무언가에 소름 끼치며 찬바람이 들어온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분명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열리거나 움직임은 없었고 눈을 떴을 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푹 못 자는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여자친구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있었던 일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여자친구는 그냥 집이 너무 어둡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노르스름한 조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다 가져다 두었죠. 그 조명 하나로
집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나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한참 전화통화를 하다 잠에 들려 했습니다. 조명을 켜두었지만 생각보다 잠이 잘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날도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날은 가위에 눌렸던 것 같습니다.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 움직이고 싶지 않은 느낌? 오묘한 느낌이 들어왔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눈을 떴고 그리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미닫이 문 위쪽이 보였고 미닫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 순간 침대 위에 앉으며 미닫이 문 아래쪽으로 시선이 향했을 때 미닫이 문 반대편에 40대 후반쯤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미닫이 문을 닫고 열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닫힐 때는 제가 보이도록 머리를 움직여가며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고 일어난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고 무서웠습니다. 겁도 많이 났고 저는 미닫이 문을 손으로 닫고 불을 켰습니다. 그 뒤에 진영에게 전화해 덜덜 떨며 이야기를 했고 저희 형은 일하던 중간에 저희 자취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했고 형은 뭐라도 하자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자취방에 막걸리를 뿌려주고 절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형은 제가 미친놈이라고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제 말을 무조건 믿어줬었네요. 그리고도 며칠간 형네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집주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니 별 이야기도 없이 별 말도 없이 청소비만 받고 방을 그냥 빼주었습니다. 아마 저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었겠죠. 다행히도 자취방을 옮기게 되었고 옮긴 곳에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2013년) 초가을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남대문의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머리띠를 만드는 회사였고 공장까지 직접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군 전역 후 4년 가까이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도박 중독이었는지 뭐였는지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지만 당시 군 선임이었던 한 형님이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동경해왔기에 저는 그 형님에게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본 뒤에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제주도 촌집을 하나 얻었고 혼자 인테리어도 하고 꾸미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두 채가 있는 곳이었고 한 곳은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큰 집과 원룸 형태의 건물 하나, 두 채가 있는 작은 촌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한 뒤에 함께 일할 여직원과 그 직원의 남자친구까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원룸 같은 단독 건물에서 혼자 자고 직원은 여행객으로 왔다 제주 생활을 시작한 친구였고 직원 2명은 손님이 쓰는 방을 함께 썼습니다. 급여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여행 겸 알바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기에 부담 없이 2명의 직원을 쓸 수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고 나서도 나름 잘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업체가 그리 많지 않을 때라 주말이면 매일 만실이었고 작은 마당에서는 거의 매일 파티가 열릴 정도로 잘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놀고 난 뒤에 직원들끼리 간단히 맥주 한잔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여행 방식이라면서 여성분이 혼자 여행을 와서 술집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여행을 다닌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술집의 실장이 게스트하우스 등에 와서 일할 사람을 스카우트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데려가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괴롭힌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2일 정도 투숙을 하고 우리와도 친해진 여자 둘이 온 손님들이 그쪽으로 내일부터 며칠간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자기가 뜯어 말렸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별 생각 없었습니다. 관심도 특별하게 없었고요. 며칠 뒤 여직원은 그 두 여자가 걱정된다며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진짜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런 납치 같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했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예약한 번호로 전화를 했기에 그냥 모르는 번호라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직원에게 저는 요즘 그런 거 없다더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들었고 우연히 문 앞에서 여자 몇 명이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고 워낙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남직원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여자 손님들이 나간 적도 없는데 소름이 쫙 끼쳤다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죠. 저는 평상시처럼 잠에 들었고 자정이 넘어간 시간쯤 또 문 앞에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눈을 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잠드는 곳은 손님은 물론 직원도 들어올 수 없는 도어로까지 설치된 곳인데 두 명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두 여자였습니다. 그때 봤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 쪽을 등지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 우리 본 거 같은데? 그리고는 서늘한 느낌이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고 정말 어떻게든 잠든 척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무언가의 기운이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제 몸에 정말 붙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 쪽에 대고 야, 너 우리 봤지? 자는 척 그만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남자 손님 셋과 여자 손님 한 명이 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고사까지 지내고 제가 지내던 방은 손님들의 방으로 변경한 뒤에 단지 손님만 받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근데도 이상한 소리와 느낌은 계속 있었고 저는 잠들 때면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이 자주 느껴지고 악몽이나 깊은 잠을 자주 못 자는 등의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여자들이 떠든다는 소리를 이야기했고 소름 끼친 일이 여러 번 일어난 뒤에 결국에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직원 둘에게 인계한 뒤에 다시 본가로 와서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한참 지난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제주 여행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아직도 그 게스트하우스가 영업 중이더라고요.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